전 천륜을 영원히 끊어내버린 사람이에요. 요즘 사람들과는 다르게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가족은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고 가장 최우선으로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고 배우는 게 당연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족을 버린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세월이 지나 저도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며 여러 인연들이 끊겼었지만 그중 하나가 가족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2남 1녀 3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적 저희 집은 시골 읍내 근처에 살았었죠. 동네 자체가 시골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읍내에 지내는 저희 가족은 다른 집보다 부유한 편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 시절에 읍내에서 전자기기 장사를 하셨죠. 서울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 기계들과 소도매 물품들을 팔았고 하나같이 값이 나가는 물건이다 보니 돈은 잘 버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면서부터 시작했다는 아버지의 사업은 저희 3남매가 차례대로 생기는 동안 더욱 커졌답니다. 제가 10살 때 저희 아버지는 서울로 올라가야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면서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서울로 이사를 하셨어요. 와, 우리 서울로 이사 간다고? 엄마, 그럼 우리 이제 계속 서울에서 살아? 서울로 이사 가면 우리 이제 서울 사람이야? 나도? 누나도? 동호도? 그래, 우리 가족 이제 다 서울 사람이야. 아버지 사업이 계속 잘 되시면 거기서 계속 사는 거야. 너희 전부 거기서 학교도 다니고 나중에 대학도 거기서 다니는 거지? 저희는 꽤 큰 주택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새 집에 설레어 하던 것도 잠시, 저는 다니던 시골 학교보다 3배는 큰 것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며 처음엔 기가 죽기도 했어요. 그건 제 동생들도 마찬가지였고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엄마는 늘 저녁마다 저희 3남매 손에 나물무침이나 파전 같은 반찬을 쥐어주며 옆집 앞집에 가져다 주라고 하실 정도로 이웃들과 잘 지내보려고 하셨어요. 처음엔 저희 가족 모두 서울 깍쟁이들과 어울리는데 애를 먹었지만 점차 한두 명씩 새 친구가 생기면서 서울살이에 적응을 해나갈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서울에 온 지 불과 2년 만에 아버지가 하던 사업은 망하고 말았어요. 회사 사무실에는 온통 빨갛딱지가 붙었고 저희 집은 빚더미를 안게 되었죠. 다행히 살던 집을 가압류 당하지 않고 제때 팔 수 있었기에 5 식구가 길바닥에 나앉는 건 면할 수 있었어요. 저희 집은 어느 노부부가 사갔죠. 원래는 큰 주택에 살며 지하방에 세를 주고 살던 저희 가족이었지만 그 이후론 저희가 그 새 방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답니다. 다행히 새로운 집 주인들이 묻어난 성격이셨기에 저희는 오랫동안 그 새 방에서 지낼 수 있었죠. 저희 가족의 형편이 한순간에 미끄러졌어도 아버지는 여전했어요. 여전하다는 말은 그전과 한치 다름없이 늘 나갔다 하면 술을 마시고 술집 여자와 새벽까지 놀다가 들어왔다는 뜻이랍니다. 저희 엄마는 그런 아버지 때문에 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아버지 사업이라도 잘 될 때는 마음고생만 하셨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망치고 나서는 몸까지 고생을 하게 된 거였죠. 저희 엄마 얼굴엔 아버지가 만든 깊은 주름과 그늘이 날마다 더해졌어요. 아버지는 사업이 망가진 이후로 가족들에겐 가타부타 말도 없이 집에도 잘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어쩌다 들어오면 독한 술 냄새와 화장품 냄새만 풍기며 잠만 주무셨죠. 어디선 멀에서 벌어온 것인지 하얀 돈봉투를 엄마 앞에 아무렇게나 내던지고서요. 그 돈은 50만 원 혹은 70만 원, 어쩌다가는 30만 원이기도 했어요. 그 돈으로는 저희 3남매를 먹이긴커녕 쇳돈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길게 고민도 않고 무작정 근처 장에 나가 조그만 리어카에서 전을 붙여 팔기 시작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리어카는 집주인 아줌마한테 빌린 돈으로 마련한 거였다고 해요. 엄마는 쇳돈을 내고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같은 자리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이 추우나 더우나 꼼짝 않고 전을 붙이셨어요. 엄마는 원래도 요리를 잘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전 요리를 기가 막히게 잘하셨거든요. 엄마는 장사를 시작하신 지 몇 주 지나지 않아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고 길바닥에서 무작정 전을 부치기 시작한 지 4년 만에 시장 안에 있는 작은 가게를 얻어 들어갈 수 있었어요. 1층과 반지하, 그 중간 어딘가에 속한 엄마의 전집을 우리 삼남매는 학교를 마치고 오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와서 쓸고 닦고 꾸며주었죠. 그렇게 작지만 깨끗하고 아늑한 저희 엄마의 전집이 오픈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가게를 오픈하자마자 저희 삼남매를 쫓아내셨습니다. 너 이제 여기 그만 와. 자꾸 다니지 말고 학교 끝나면 집에 가서 얼른 숙제해. 그럼 엄마 계산은 누가 하고 음식은 누가 갖다 줘? 우리가 할게. 그래, 누나랑 내가 할게. 됐다. 내 가게인데 내가 하면 되지 누굴 시켜? 누가 니들 보고 장사하래? 엄마가 이걸 혼자 어떻게 다 해. 나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숙제 이미 다 하고 왔어. 숙제만 다 하면 다야. 배운 거 복습하고 다음에 배울 거 예습해야지. 엄마 도울 정성으로 가서 얼른 공부들 해. 그게 우리 집안이 사는 길이야. 알았어? 나 저번 시험도 100점 맞았는데? 그럼 다음 시험도 100점 맞아야지. 옛말에 맹모 삼천지교라고 학생이 이런 데 오는 거 아니야. 가서 공부하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엄마 도와주던가 해. 응? 엄마는 저희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고 저희는 엄마 말씀대로 각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엄마의 손이 늘 기름에 데인 상처투성이라는 걸 기억하고 고운 사모님 손이었던 엄마의 손끝이 다 뭉툭해지는 걸 기억하면서요. 그래서였는지 저는 늘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로를 고민할 시기가 왔을 때 처음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지만 저희 집 형편에 제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의대를 진학하는 건 무리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약사를 선택했습니다. 약대에 들어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를 했죠. 졸업 직후엔 첫 직장으로 유명한 제약사에서 일했지만 몇 년 뒤엔 거기서 모은 돈으로 제 명의의 약국을 차리게 되었답니다. 둘째 남동생도 저만큼 치열하게 공부했어요. 사실 둘째는 저희 삼남매 중 가장 좋은 학교를 들어갔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학교에 무려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대학 학비보다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은 만큼 좋은 성적을 유지했죠. 결국 4학년이 끝나기도 전에 대기업을 들어가게 되었고요. 반면 막내 남동생은 저희 둘과는 조금 결이 달랐어요. 그렇다고 성적이 나빴다는 건 아니었고 늘 중상위권을 유지하긴 했죠. 다만 저와 둘째 때문에 자꾸 기가 눌리는 것 같았어요. 저희야 워낙 도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지만 막내는 조금 유약한 면이 있었거든요. 적성도 공부 쪽이 아닌 것 같았고요. 그런 막내를 둘째는 늘 몰아세웠고 저는 늘 다독였어요. 동호 너 어제 모의고사 끝나고 세영이랑 노래방 갔어? 학교 끝나고 잠깐만 다녀온 거야. 모의고사라 학교가 일찍 끝나서. 근데 왜 도서관 갔다 왔다고 했어? 누나가 너 시험 끝나고 친구랑 노래방 간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누나는 그렇지. 형이 알았으면 또 한 소리 들었을걸? 아니 꼭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은 도서관 다녀온 거 맞아. 나도 괜찮은 대학 가야지. 장학금도 받고. 형 눈치도 보지 마. 그냥 너는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뭘 하든 밥벌이만 하면 돼. 형도 그거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이제 누나랑 형이 둘 다 돈 버니까 너는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사실 둘째가 막내가 아버지를 닮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잔소리를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솔직히 저도 그런 걱정을 내심 품고는 있었고요. 막내는 우리 중 혼자 아버지를 판박이처럼 닮은 외모를 가졌고 또 아버지처럼 사람을 좋아하고 잘 다루는 면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TV에 나오는 가수들의 노래나 춤도 곧잘 따라하는 게 음주 가무를 좋아하는 아버지랑 겹쳐서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막내는 어려서부터 술, 담배하는 못된 아이들과는 거리가 먼 순박한 아이였기에 저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외면하고 지냈던 거죠. 저와 둘째의 걱정과 달리
막내는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겠다며 본인의 진로를 정하고는 사범대학을 들어갔어요. 3년 동안 학교를 성실히 다니던 막내는 교생 실습을 마치고 돌연 선생님을 한다고 하더군요. 본인은 바리스타가 되겠다면서요. 당시 저와 둘째는 커피 타는 일로 무슨 돈이 되겠나 싶어서 막내를 며칠 동안 붙잡고 말렸는데요. 커피야 학교 선생님 하면서 틈틈이 취미로 만들면 되지. 굳이 그걸 관두고 해야 할 이유가 있어? 학교 선생님들은 방학도 있잖아. 방학 때만 만들면 되지. 누나,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냥 나는 선생님 못할 것 같아서 그래. 교생 실습하면서 실제로 학교에 있어 보니까 확실히 알았어. 나는 그 일 못해. 야, 나는 뭐 처음부터 회사 생활 잘한 줄 아냐? 누나는 처음부터 잘했을 것 같아? 다 하다 보면 짬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느는 거지. 뭘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부터 먹어. 몇십 명이나 되는 애들을 나 혼자 상대해야 한다고. 애들만 상대하는 거면 괜찮을지도 몰라. 선생님들끼리도 하루 종일 사람한테 치이면서 사는 거야. 나는 진짜 못 버틸 것 같아. 그럼 몇십 명 되는 손님은 어떻게 감당하게? 너보다 한참 어린 학생들도 감당을 못하겠다고 있으면서 성인들은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거야? 서비스직, 영업직에서 일하면 진상들 얼마나 많이 만나는 줄 아냐? 그런데 이때 저희 엄마가 유일하게 막내 편을 들어주셨어요. 나 돌아. 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결정을 내렸겠지. 아니, 얘가 뭘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엄마는 동우도 자기 학비 자기가 다 벌어다 보태내다. 그러면서도 간간히 장학금도 받고 자기 몫은 다 하는 애니 놔둬라. 둘째는 엄마의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짜증을 내며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도 그때는 도무지 막내의 편을 들어줄 수 없었죠. 단지 엄마가 그만하라고 말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뿐이었어요. 엄마만 아니었으면 아마 몇 날 며칠이고 더 막내를 말렸겠죠. 하지만 엄마 말을 들어보니 막내가 애도 아니고 자기 의지가 확고한 성인인데 계속 떠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더라고요. 결국 저는 막내에게 그저 열심히 잘해보라고 응원할 수밖에 없었죠. 막내는 선생님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대학교는 졸업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런저런 일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죠. 그 무렵은 저도 둘째도 차례대로 결혼식을 올리고 막 가정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을 때라 정신이 없었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자리 잡은 저와 둘째는 남은 가족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엄마의 전집 근처에 막 재개발한 동네에 있는 20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주었습니다. 더 큰 집을 구해드리고 싶었지만 엄마가 크게 말리시기도 했고 가정을 막 꾸릴 때라 금전적 여유가 크지 않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신혼 초 몇 개월이 지나자 일도 집안일도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친정에 자주 들르지 못했던 것 같네요.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친정 새 아파트에 갈 때마다 막내는 집에 없거나 아님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막내 방의 책상 위에는 각종 커피 원두가 담긴 병과 인테리어 자료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죠. 처음에 막내의 꿈을 반대했던 게 미안해질 정도로 열심히 사니 저는 갈 때마다 막내의 책상 위에 소정의 용돈을 올려놓고 오곤 했죠. 그렇게 고생하던 막내는 결국 5년 만에 정말로 자기 카페를 차리게 되었어요. 인테리어 공부도 열심히 하더니 카페를 정말 예쁘게 꾸며놓았더군요. 심플하면서도 세련되고 아늑한 공간이었고 커피도 정말 맛있게 내렸어요. 곁들인 디저트도 맛이 일품이었죠. 당시 저는 처음 보는 신기한 커피를 내놓았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젊은 애들이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가면서 찾아올 정도였으니까요. 저희 때는 커피로 밥 벌어먹고 산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번듯하게 잘 될 줄은 몰랐네요. 돈을 많이 벌게 된 막내는 엄마의 전집을 리모델링 해주기도 했습니다. 막내의 카페는 어느새 저희 가족의 아지트가 되었고요. 엄마 가게 공사는 언제 끝나? 이제 거의 다 돼가나? 아니, 어제 끝났어. 원래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예상보다 일찍 끝내주셨더라고. 근데 아직 포스기 설치가 안 끝나서 제어프는 다음 주 목요일부터 한다고 했어. 환기도 좀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엄마, 동호한테 포스기 쓰는 법 잘 배웠어? 아, 나는 그거 괜히 번거롭기만 하고 내가 다 기억해서 할 수 있는데 괜히 그거 찍다가 헷갈린다니까? 그래도 잘 배워놔야지. 이제 가게도 넓어졌는데 엄마도 직원 더 많이 써야 할 거 아니야. 직원들이랑 같이 일하려면 시스템이 잘 갖춰줘야 편해. 동호가 잘한 거야, 엄마. 누나 말이 맞아. 엄마 가게 안 그래도 사람 계속 많아지고 있잖아. 저번에 보니까 손님들 줄 서서 기다리더만. 여기 새로 들어선 아파트 주민들이 엄청 가는 것 같더라고. 맞아. 여기 아파트 아직 짓고 있는데 엄청 많은데 거기 입주 다 들어오면 손님이 더 늘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엄마 가게랑 내 카페 전부 스크린으로 번호 찍는 기계 주문했어. 요즘은 손님들 기다리는 것도 기계에 핸드폰 번호 입력하는 걸로 다 되더라고. 야, 처남이 장모님 장사 센스를 그대로 물려받았네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한 집안에 맛집 주인이 두이나 있다뇨. 아유, 아니에요. 저희야 매형이 올려준 매출이 반은 되는걸요. 너무 감사해요. 홍서방이 우리 동호 카페에 자주 오는가? 네, 아침 저녁으로 거의 매일 와요. 여기 근처에 여기만큼 커피가 고소하고 맛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여기 없으면 이제 근무가 힘들 정도라니까요. 저희 밑에 애들 순찰 둘 때도 여기 엄청 와요. 직업이 경찰인 저희 남편은 마침 그 근처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막내 카페를 자주 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 말로는 아예 서 직원들 커피를 아침마다 12개에서 15개씩 캐리어에 담아간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각자의 사업, 각자의 가정을 온전히 잘 꾸려나가며 화목한 나날들을 보냈답니다. 앞으로도 그간 고생하면서 노력한 결과를 누리고만 살면 될 것 같았죠. 하지만 그 모든 기간 동안 저희 네 가족이 필사적으로 외면하고 있던 불편한 진실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아버지였죠. 아버지는 여전히 계속 저희 집에 같이 머물고 계셨거든요. 사업이 망한 지 반지하 새방에 띄엄띄엄 얼굴을 비치며 돈 봉투만 던져놓고 가던 아버지는 알고 보니 노름판에서 딴 돈들을 가져다 준 거였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질 나쁜 양아치들과 어울리며 불법 사업까지 손을 댔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제가 대학을 입학한과 동시에 감방에 가셨어요. 무슨 험난한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지도 않았던 저는 저희 삼남매는 아버지가 감방에 있는 동안 단 한 번의 면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만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얼굴도 보고 돈도 넣어주고 오셨어. 아버지는 거기서 3년 동안 살고 나오신 뒤 더 이상 그 양아치 무리들이랑 어울리진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허구한 날 방구석에서 TV를 보면서 이따금씩 욕을 하고 술만 마시며 세월을 죽였죠. 아무것도 안 하고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있을 때도 문을 잠그고 나오질 않으셨어요. 엄마는 그런 아버지한테 별 말하지 않으시면서 매일 일 나가기 전에 식탁 위에 10,000원 한 장만 올려놓고 나오신다고 하셨죠. 아버지는 그 돈을 받으면서도 술값을 따로 지불하기 싫다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엄마 가게로 가서 술을 마구잡이로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술에 취하면 온갖 진상을 부렸죠. 다행인지 당시 대학교 졸업 전 취업이 확정되어 여유가 있던 둘째가 매일같이 그런 아버지를 엄마 가게에서 끌어냈습니다. 이 싸가지 없는 자식이 이거 안 놔? 이 자식이 지혜비한테? 그만 진상 피고 당장 나와요. 술병 안 내려놔요? 엄마 가게에 그만 좀 들락거리라고요. 내가 이 집안 가장이야. 내 가족 가게에서 술 좀 먹겠다는데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아버지가 언제 가장 노릇 똑바로 했다고 그런 소리래요. 우리는 애초에 아버지 도움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재 뿌리는 짓은 좀 하지 말라고요. 아버지 때문에 단골들 다 내쫓게 생겼잖아요. 아버지가 주먹을 휘둘러도 둘째한테는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이미 늙고 술에 잔뜩 취한 상태였고 둘째는 이제 갓 성인이 된 데다 군대까지 다녀온 상태였으니까요. 둘째는 아버지의 뒷덜미든 멱살이든 잡히는 대로 잡아 가게 밖으로 끌어내 던져버렸어요. 엄마가 전부치다 놀라 나와서 뜯어 말릴 정도로 아버지를 거칠게 다루긴 했죠. 하지만 저는 엄마를 말리면서 속으로는 둘째를 늘 응원하는 마음이었답니다.
아버지는 두세 달 정도 둘째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몇 번 가게 앞에 나동그라진 뒤로는 더 이상 엄마 가게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저희는 사실 그 전부터 엄마한테 아버지와 이혼하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엄마는 늘 무슨 이 나이에 이혼이냐며 저희 말을 한 귀로 흘리시기만 했어요. 엄마 땐 이혼 같은 건 원래 꿈도 못 꾸는 거였다면서요. 엄마는 아버지가 할 일이 없어서 한가해서 진상을 부린 거라면서 아는 지인을 통해 근처 오래된 아파트 경비일을 구해다 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딱 3달 뒤 아파트 주민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고 잘렸죠. 그때 경찰서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건 저였는데 저조차도 더 이상 아버지의 만행을 참을 수가 없더군요.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일을 구해다 주셨는지 몰라요? 그나마 아버지 생각하는 건 엄마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자식이 술 처먹고 노상방뇨를 해대는데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 그렇다고 쌈박질을 해요? 아버지가 무슨 깡패예요? 저희는 합의금 한 푼도 안 보태줄 테니까 아버지가 나가서 막노동을 하던 피해자한테 싹싹 빌던 해서 해결하세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년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시집도 어디 교통딱지나 떼는 허접한 경찰한테 간 거 아니냐. 나가. 너 같은 년 도움은 나도 필요 없어. 아버지는 본인이 되려 큰 소리를 내며 길길이 화를 냈고 결국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엄마가 그 일들을 다 해결하셨어요. 엄마가 나서니 저도 어쩔 수 없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입금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일이 있은 뒤로는 아버지와 저희 삼남매와의 관계가 더욱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엄마는 그 일 이후로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조금 받아 저렴한 상가자리를 임대해 아버지한테 쥐어주었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 오락실을 차렸고요. 처음엔 엄마가 대출까지 받으며 그런 일을 한 걸 알고 저희 삼남매는 전부 당장 다시 임대자리를 빼라며 엄마를 말렸는데요. 오락실을 차린 이후로는 아버지가 더 이상 아무런 사고를 치지 않고 평온한 나날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엄마의 말이 맞았던 거죠. 아버지의 생활이 안정되자 저희는 다시 각자의 인생을 안정적으로 꾸려가는 데 집중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저희 아이들이 교복을 입을 정도로 저도 나이가 들자 아버지에 대한 애잔한 마음이 조금은 생기기도 했죠. 그래서 아버지 칠순 땐 작은 선물을 챙겨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칠순이 막 지났을 무렵 저희 가족은 예기치 못한 큰 위기를 겪게 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시국이 안 좋아지는 시기였고 자영업자들이 하나같이 영업을 종료할 정도로 경기가 침체되었죠. 그나마 엄마 가게는 아직 전을 포장해가는 사람이 많았던 데다 배달 서비스까지 시작하면서 버틸만 했는데요. 문제는 커피만 팔던 막내의 카페였습니다. 매출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저희 가족마저 카페에 다 같이 찾아가기 어려웠던 만큼 막내의 카페 적자를 회복하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 상태로 2년 조금 넘게 버티던 막내는 결국 카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공들여 만들었던 카페가 한순간에 문을 닫게 되자 막내는 크게 상심하고 말았어요. 얼굴을 보기도 어려워졌고요. 둘째의 회사 내부 사정도 안 좋긴 마찬가지였고 더군다나 약사였던 저는 매일 퇴근할 때마다 녹초가 되어 퇴근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연락이라도 자주 하려고 했는데 막내는 연락이 잘 안 됐고 그나마 엄마와 연락을 하며 막내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동호가 언제까지 저렇게 있을지 걱정이야. 저번에 방에 들어가 보니 평생 안 하던 담배를 하는 것 같더라고. 아휴, 용돈이라도 주자니 그건 또 싫어하고. 일단 가만히 두자 엄마. 동호, 지금만 잠깐 그렇지 괜찮아질 거야. 엄마도 너무 걱정하지 마. 저번 주말에는 평생 안 하던 술을 하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니. 나 닮아서 술도 못하는 애가 얼굴이 빨개지게 취해가지고 들어오는데 동호도 이제 30이 훌쩍 넘었는데 힘들면 술도 한잔하고 그러는 거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엄마. 막내 걱정에 한숨을 쉬는 엄마를 안심시키면서 저도 둘째도 당시엔 막내한테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나아지길 바랄 수밖에 없었죠.
막내는 매일 저녁마다 집을 나가 택배 상하차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 사람들이 다시 예전처럼 외식도 하고 카페에 갈 수 있게 되어도 여전히 그 일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안색은 눈에 띄게 어두워졌고요. 그렇게 지내던 사이 어느새 엄마의 칠순이 다가왔어요. 환갑 때는 일본 여행을 보내드렸었는데 엄마가 이번에는 그냥 가족끼리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척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한 끼 식사하며 소박한 칠순잔치를 보내기로 계획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의례 그렇듯 지인들 사이에 얘기가 퍼지며 손님들이 많아졌고 결국 저희는 근처에 있는 호텔 연회장을 빌려 칠순잔치를 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 칠순잔치에 아버지도 초대를 했어요. 둘째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볼멘 소리를 했죠. 이런 날에 무슨 아버지를 불러. 또 무슨 사고를 치실 줄 알고. 아버지 그동안 사고 안 치고 얌전히 계셨잖아. 이제 연세도 있고 아버지 곁에 아무도 없는데 이럴 때라도 챙겨드려야지. 차라리 나중에 우리끼리랑 식사하는 게 낫지. 괜히 거기서 또 술 드시고 취하면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네 아버지 술 안 자신 지 좀 됐다. 요즘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인가 성질도 많이 죽었고. 가족 친지 다 모이는 자리에 아버지만 쏙 빼놓는 것도 사람들 보기에 좋은 거 아니야. 엄마의 말에 둘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희 5가족과 친척, 지인들이 모두 참여한 칠순잔치가 열리게 되었죠. 평소 인망이 좋았던 엄마였기에 모인 손님들 모두 진심으로 엄마를 축하해 주었어요. 다들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안부를 주고받으니 저랑 둘째는 동시에 굉장히 바빠졌죠. 저희가 바빴던 이유는 아무래도 막내가 신경 쓰였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좋지 않았던 막내는 자기 얘기를 최대한 안 하려고 말을 아끼고 있었거든요. 누가 막내한테 말을 걸으면 저랑 둘째가 얼른 끼어들며 그런 막내를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었던 거죠. 조금 위태롭긴 했지만 그래도 칠순잔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어요. 식사가 거의 끝날 때쯤 저는 혼자 연회장을 나와 미리 정산을 끝내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손님들한테 받았던 현금을 모두 모아둔 쇼핑백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네? 왜 없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그거 좀 전에 막내 아드님이 가져가셨는데요. 정산 미리 하신다고. 막내가요? 그럴 리가요. 저는 전달받은 바가 없는데 저희 막내인 게 확실해요? 네. 내내 안에 계시면서 식사도 하시고 와인 많이 드신 분이셨는데 안에 있던 사람이었다고요? 일단 잠시만요. 혹시 저희 애들이나 조카들이 가져간 건가 싶어 확인해봤지만 애들은 노느라 그런 쇼핑백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제 표정이 심각한 걸 눈치챘는지 남편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남편은 잠시 기다리라며 연회장 밖으로 나갔죠. 제가 다시 가족 테이블로 와서 앉으니 둘째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어요. 손님들 현금 모아둔 쇼핑백을 누가 가져갔대. 뭐? 그걸 누가 가져가? 누가 막내 아들이라고 하고 가져갔대. 직원 말로는 여기서 계속 식사하던 사람이라 당연히 가족인 줄 알고 줬다네. 혹시 애들인가 싶어서 확인해봤는데 애들은 아니라고 하고 동호는 계속 안에 있었잖아. 그치? 제 말에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막내를 쳐다봤어요. 막내의 미간이 당연히 찌푸려졌죠. 막내가 기분 나쁜 티를 내자마자 둘째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동호가 그럼 여기 있지 어딜 가? 설마 이 소심이가 그랬을까? 아버지가 그랬으면 몰라도. 네 안에 아버지 말고 그럴 사람이 어딨어? 그냥 물어본 거야. 동호가 뭐하러 그런 짓을 해. 근데 확실히 아버지는 아니야. 젊은 남자였대잖아. 그때 저희 남편이 아까 저와 대화했던 직원과 함께 연회장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그와 동시에 연회장 문은 앞뒤로 모두 닫혔어요. 남편은 어디서 났는지 마이크를 들고선 입을 열었죠. 다들 잠시만 주목해주세요. 혹시 이만한 갈색 쇼핑백 보신 분 있나요? 쇼핑백 가져가신 분? 남편의 말에 연회장 안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일단 다들 자리에 앉아주시겠어요? 남편의 말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들 각자 자리를 찾아가던 그때였어요.
연회장 뒷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죠. 어떤 남자가 뒷문을 열려고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문이 잠겨있자 남자는 당황했고 순식간에 남자 직원 2명이 그 남자를 붙잡았어요. 남편은 쏜살같이 연회장을 가로질러 그 남자한테 다가갔고 손님들의 시선도 전부 남편을 따라갔죠. 그 짧은 사이 남자는 2명의 직원에게 주먹을 날리고 달아나려 했지만 순식간에 남편이 그 남자를 제압해버렸어요. 놔! 이거 안 놔? 현행 폭행범을 봤으니 못 놓습니다. 그쪽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요. 그쪽이 하는 말은 그쪽한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한 권리가 있으세요. 알겠죠? 남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막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어디론가 후다닥 달려갔어요. 제가 반사적으로 그쪽을 보니 연회장 앞문 쪽으로 가려던 아버지를 막내가 덥석 잡더군요. 아버지, 이 와중에 어딜 가세요? 뭘 어디가? 화장실 간다. 화장실도 못 가냐? 근데 왜 이렇게 당황하세요? 뭐 찔리는 거라도 있으신 모양이에요. 막내의 말에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렸고 막내는 그런 아버지를 붙잡고 남편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러자 연회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헉 하고 놀랐습니다. 아버지와 그 남자가 나란히 있자 2사람이 놀라울 정도로 똑같이 생긴 게 보였기 때문이었죠. 가까이 다가가 그 꼴을 본 저희 가족들은 모두 할 말을 잃고 말았네요. 굳어버린 저희 3남매 대신 남편이 그 남자에게 물었어요. 그쪽이 쇼핑백 가져갔어요? 무슨 쇼핑백? 나는 모르는 일인데? 당신 나 알아? 모르면 그게 더 문제 아닐까요? 저희 가족끼리 모여있는 자리인데요. 일단 가방 안에 있는 것부터 봅시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당신이 무슨 경찰이라도 돼? 진짜 우리 가족 아니네. 나 경찰인 거 여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방금 그쪽을 현행범으로 붙잡은 거 아닙니까? 가방 안에 또 무슨 위험한 물건이 있을지 모르니 좀 봐야겠습니다. 그 남자는 몸부림을 치며 저항했지만 지켜보던 손님들 중 몇몇 남자들이 후다닥 다가가 남편 대신 그 남자의 가방을 빼앗아 안을 살펴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찾던 쇼핑백이 그대로 나왔죠. 그걸 본 남편은 곧바로 가서 조사를 받고 얘기했어요. 경찰서를 간다는 말에 그 남자는 더 격하게 저항했지만 이미 여러 명에게 제압을 당하고 있었기에 소용이 없었죠. 이 기가 막힌 광경에 둘째가 아버지한테 버럭 화를 냈어요. 아버지는 이 인간이랑 대체 무슨 관계예요? 둘이 뭐 똑같이 생긴 건 둘째치고 어떻게 이 인간이 잡히자마자 도망칠 생각부터 했냐고요? 도망치긴 뭘 도망쳐? 난 그냥 화장실 좀 가려고 했을 뿐이다. 왜 괜히 생사람을 잡아? 아버지가 발뺌하자 갑자기 남편에게 잡혀있던 도둑놈이 눈을 번뜩이며 입을 열었어요. 저 사람이 제 아버지예요. 저는 김춘식 씨 사생하고요. 저는 이 돈을 훔칠 생각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시킨 겁니다. 그게 아니면 제가 어떻게 알고 여기 들어와서 쇼핑백 위치까지 알았겠어요. 김춘식이 저한테 시킨 거예요. 갑자기 불쌍한 척을 하는 도둑놈의 말에 연회장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사실 거기 있는 모두가 붕어빵처럼 닮은 2사람을 보고 당연히 눈치는 채고 있었어요. 특히 저희 가족들은 남봉꾼이었던 아버지한테 사생아가 있다는 게 놀랍지도 않았고요. 다만 그 사생아를 시켜 엄마 칠순잔치에 모인 돈을 훔치려고 했다는 게 기가 막힐 뿐이었죠. 저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는 대체 뭐가 문제예요? 엄마가 아버지 하나 사람 만들겠다고 가게 담보로 오락실까지 차려줬는데 이딴 식으로 뒤통수를 쳐요? 사위가 버젓이 경찰인 거 알면서도 이딴 짓을 저지를 생각을 해요. 최근엔 사고 좀 안 치고 얌전해졌나 싶었더니 어떻게 이딴 짓을 저질러요? 어디서 시접다는 놈을 갖다가 경찰이라고? 네 남편이 뭐 형사라도 돼? 너 쟤 알아? 쟤를 언제부터 알았다고 제가 하는 말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어? 나는 모르는 인간이야. 저딴 사생아 둔 적도 없다고. 어이가 없네. 매형 형사 맞거든요. 그간 가족들 돈은 다 빨아먹고 살면서 그걸 몰랐어요. 아버지만 빼고 여기 있는 사람들 매형 형사인 거 다 알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아버지랑 똑같이 생긴 놈이구만. 뭐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난 저런 양아치 새끼를 내 아들로 둔 적이 없어. 아버지가 끝까지 부인하자 갑자기 그 도둑놈이 아버지한테 화를 내며 협박을 하더군요. 이 노친네가 노망이 났나? 말 조심하지 못해? 애초에 왜 이딴 짓을 시작했는지 잊었어? 아버지가 운영한다던 그 오락실인지 뭔지,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내가 형사 앞에서 떠벌려줘? 어? 금세 다시 포악해진 도둑놈의 말에 아버지는 벙어리라도 된 양 입을 꾹 다물었고, 그때 마침 잠겨있던 연회장 뒷문이 열리면서 남편의 동료 3명이 들어왔어요. 남편은 동료들과 함께 두 사람을 붙들고 경찰서로 데리고 갔죠. 손님들이 웅성거리는 동안 저는 얼른 쇼핑백을 들고 정산을 마친 뒤 서둘러 손님들을 보냈어요. 엄마의 칠순잔치는 그렇게 급하게 끝이 났죠. 그 모든 난리 속에서 엄마는 의외로 덤덤한 표정으로 계셨습니다. 괜찮냐고 물어보니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저는 일단 엄마랑 막내를 모두 저희 집으로 데려갔어요. 순간 도둑으로 몰릴 뻔한 막내도 심적으로 타격이 있을 것 같아서 두 사람만 집으로 보내기 불안했거든요. 몇 시간 뒤 남편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랬어요. 막내보다 5살이나 어린 사생아는 이미 20살 때부터 폭행, 사기 등의 전과가 8개나 있었던 아주 전형적인 양아치였다고 해요. 아버지는 엄마가 마련해준 오락실에서 불법 도박장을 열어 운영하고 있었는데 큰 돈을 버는 것도 잠시였고, 당시 막 감방에서 출소했던 사생아에게 버는 돈을 족족 빼앗겼다고 합니다. 사생아는 아버지한테 경찰에 신고한다, 가족들한테 자신의 존재를 알리겠다, 가족들한테 여기가 도박장이라고 얘기해버리겠다 등등 다양한 협박을 해오면서 몇 년 동안 아버지의 돈을 탈탈 털어갔던 거죠. 시간이 지나며 도박장에서 나오는 돈이 점점 작아지자 협박에 시달리던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목돈 한번 안겨줄 테니 그거 들고 가서 그만 좀 괴롭히라며 엄마 칠순잔치에 모인 돈을 훔쳐가라고 시킨 것이었어요. 자초지종을 듣고 나니 아버지한테 학을 떼게 되더군요. 저야 이미 연회장서부터 아버지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지만 엄마는 어떨지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깊은 고민 끝에 엄마한테 사실을 이야기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애들을 다 재우고 엄마랑 막내를 안방으로 불러 조용히 이 얘기들을 전부 전달했어요. 엄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죠. 엄마, 괜찮아. 사실 아버지가 젊었을 적에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지 알긴 했잖아. 나는 그렇게까지 충격도 아니던데. 그치? 우리가 아버지를 모르는 것도 아니었잖아. 저는 엄마가 혹시나 충격을 받았을까봐 일부러 아무렇지 않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엄마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 충격받을 일도 아닌 게 맞다. 그냥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그렇지. 그딴 인간 계속 바꿔보겠다고 미련을 못 버렸던 게 네 아버지한테서 더 이상 술 냄새가 안 나길래 정말 네 아버지가 변했다고 생각했다. 내가 바보였지, 바보였어. 무슨 소리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엄마가 바보 같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만큼 나쁜 거야. 엄마 잘못은 요만큼도 없어. 우리 중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누나 말이 맞아, 엄마. 왜 그런 생각을 해? 바보 같지, 그럼. 내가 그 인간을 똑바로 보고 판단했으면 오늘처럼 가족 친지들 앞에서 내 자식들 바보 만드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 애꿎은 동호만 누명 쓸 뻔하고 말이야. 너희가 예전에 이혼하라고 했을 때 그때 했었어야 했다. 내 새끼들 이런 꼴 당하기 전에 나라도. 그래, 이제라도 법적으로 얼른 남남이 되어야겠어. 나 니네 아버지랑 이제 이혼할란다. 엄마의 말이 끝나자마자 막내가 그런 엄마를 안아주었어요. 너무 잘 생각했어. 우리가 도와줄 테니 얼른 이혼해. 그리고 아버지 일은 엄마 잘못 진짜 아니야. 우리 중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게 사실이야. 어차피 형이랑 누나는 처음부터 내가 범인이라고 의심하지도 않았어. 동호 말이 맞아. 얘가 그럴 애 아닌 건 누구보다 나랑 준호가 잘 알아.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알고 있었고 엄마가 걱정할 일 하나도 없어.
엄마는 저희가 하는 말에 끝내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희는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더 말씀드리면서 울음을 멈출 때까지 달래드렸죠. 그 사건 이후 사생아는 폭행과 협박, 절도죄로 다시 감방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생아와 마찬가지로 이미 전과자였던 아버지도 불법 도박정을 운영한 채와 절도 교사죄로 다시 감방 신세를 지게 되었죠. 두 부자가 나란히 감방에 들어가는 걸 지켜보며 저희 삼남매는 엄마를 도와 이혼 절차를 끝내버렸어요. 아버지가 나쁜 용도로 쓰던 상가자리를 임대에 다시 빼버렸고 엄마는 그 돈을 막내에게 보태주셨답니다. 진작 그랬어야 한다고 후회하시면서요. 막내는 사실 그동안 택배 일을 하며 모았던 돈으로 재계약이는 충분하다며 엄마에게 받은 돈으로 엄마랑 둘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리고도 돈이 남는다며 남은 돈을 모조리 엄마한테 효도하는 데 착실히 쓰고 있네요. 막내는 그간 일하며 모은 돈을 나눠 회사가 모여있는 동네에는 4평짜리 작은 카페를, 재개발된 동네 안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는 무인 아이스크림점을 열었어요. 괜한 인테리어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최소한의 자본을 들여야 망해도 손해가 덜하다나요? 말은 시니컬하게 하면서도 다시 자기 가게를 운영하는 막내의 얼굴에 예전과 같은 활기가 도는 것 같아 저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정말로 오기 티 없이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막내의 카페 대신 아버지가 없는 친정집이 저희 가족의 새로운 아지트가 되었거든요. 아버지와는 절연을 설원한 저희 네 가족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평화로운 날들만 가득하길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과는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